네, 두 분 어서 오시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자, 이 얘기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정부 조직 개편안이 나왔고 경제 관련 개편안에서 지금 가장 핵심적인 게 기재부를 분리한다. 사실 그 이전에 나왔던 얘기긴 해요. 네. 일단 두 분의 평가를 한번 좀 들어보고 싶은데 우석진 교수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산 기능을 떼낸다는 거잖아요. 뭐 그것도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그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그 어저께 그 김병기 원내대표가 무슨 합의를 했잖아요. 특검법 관련된 그때 나온 내용이 뭐 이제 금융 관련된 정부 부처 그것도 있어요. 그거를 서로 주고받은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부 부처 얘기 지금 뭐 말씀드리겠지만은 대통령실에서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개편이 사실은 예산 기능보다도 요 금융 관련된 그거 아닌가. 약간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예, 뭐 근거는 없지만 예, 오늘 새벽에 뉴스 정리하면서 보니까 근데 그건 중요한 것도 있지만 그걸 하려면 정무위를 거쳐가야 되는데. 정무위를 거쳐 가야 되는데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이라. 예. 근데 뭐 지금 당장 할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좀 6개월 기다렸다 할 수도 있는 건데 예, 이게 그럼 특검이랑 바꿔 먹을 정도로 중요한 거냐? 생각해 보면은 뭐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상당히 중요하게 보는 거 아니냐? 지금 그 교수님 말씀의 맥락에는 금융감독 체계 개편에 좀 뭔가 좀 그 문제 의식을 깔고 하시는 말씀 같는데 맞습니까? 뭐 하여간 제가 전화 쫙 돌려봤잖아요. 저희 빨대들한테 쫙 돌려봤는데 부처들 지금 뭐 불평 불만이 뭐 엄청 많습니다. 뭐 근거면 직원들 뭐 시위하고 뭐 모르고 있던데. 예, 많은데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예산 이제 기획예산처럼 가는 예산 기능 이제 예산이 너무 세죠 사실은요. 예산이 너무 세죠. 그래서 돈줄을 꽉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그 가장 무서워하는 데가 이제 갑 중에 갑이 예산실, 기재부 예산실.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 행안부의 조직국. 그래서 이 예산과 조직이 그 공무원의 존재의 모든 목적이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요거를 이제 띄어낸다. 네. 띄어낸다. 이제 그래서 이제 사실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산처로 가는 이제 예산 공무원들은 지금 뭐 입이 이만큼 튀어나와 있습니다. 지금. 튀어나와 있다고? 예. 왜요? 우리가 예산처가 아니고 뭐 약간 뭐 격리처 이 정도 되는 거 아니냐. 회계처, 격리처 한 요 정도로 지금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들 보고 있고 지금 이 싸움의 그 최대 승자는 기재부입니다. 그래요? 예. 왜요? 재정경제부로 바뀌는데 지금 뭐 엄청 신났습니다. 지금 거기는. 아니 자기들 권한을 뺏기는데 떼내가는데. 근데 원래 이제 예산이랑 교류가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 예, 지금 금융이 일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금융이 전통적으로 재무부에서 제일 좋은 자리입니다. 10원 내주고 100원 얻었다 이런 겁니까? 그러니까 아니 일단 10원도 40원도 아니야 사실은. 이거 사실 우리가 이제 한번 했다가 다시 합쳤다가 다시 이제 떼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예.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효과가 있을지. 일단 저는 두 분이 다 부정적이시네 좀. 저는 일단 단순하게 기재부 윗분들 입장에선 장관 자리 2개 됐고 실국장 자리 많이 늘겠네. 또 자리가 생긴다. 저는 일단 그 생각이 들었고 예산이라는 게 왜 권한을 갖냐면 각 부처의 정책을 기재부가 뭐 결정을 해주나요? 하지만 각 부처가 예를 문화부가 뭐 복지부가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만 그 예산을 기재부가 결정하니까 결국은 각 부처의 다른 부처의 정책까지도 결정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 권한이 얼마나 약화될 수 있을까? 그걸 이제 용산이 청와대가 주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바뀔 수 있을까는 한번 봐야겠습니다. 네. 근데 어제 저희가 김동연 경기지사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네. 경제부총리를 지내신 분 아닙니까? 네. 제가 이 질문을 했어요. 했더니 자기가 평소 주장했던 거다. 그러니까 예산 기능 떼내는 거 잘한 거다. 여기에다가 장기 기획 기능이 있는데 이게 좀 더 고려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그 발언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저는 뭐 정부 기능은 붙여놨다가 효율성 때문에 붙여놨다가 문제 생기면 다시 띄웠다가 또 문제 생기면 또 붙여놨다가 이제 붙여졌다 이렇게 하는 거라고 좀 봐요. 그래서 지금 붙여놨더니 MB 이후로 쭉 붙여놨더니 지금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띄는 건 좋다고 보는데 지금 띄고 났는데 지금 이제
기재부만 너무 좋아지게 지금 생겼다 이렇게 보여지고 예전에 이제 그 경제기획원과 재무부 이렇게 두 개의 체제로 오래 왔었거든요. 그랬죠 옛날에. 근데 예. 경제기획원이 어떤 역할을 했었냐면은 여러분들 그 우리 시청자분들 역사 이런 거 배우다 보면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뭐 그렇죠. 예. 그런 거 하던 데예요. 맞아요. 정부 주도의 경제 발전을 주도하던 데인데 그게 기능이 거의 사라졌어요. 그 몇 차까지 있었죠 5개년? 저도 몇 차까지는 정확히 기억 못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기능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성장한 건 뭐 계획은 그때는 잘 세웠었죠. 그러니까 경제기획원이 하던 그런 이제 경제의 이런 장기적인 플랜 이런 게 더 이상 작동하지 않으니까 예산 기능만 남았기 때문에 이걸 떼어가지고 그냥 재정 경제부로 붙여버린 거거든요, 사실요. 그러면은 그럼 지금 그 기능이 지금 살아날 수 있느냐? 그거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물론 기획하고 계획하는 기능이 뭐 있어야 된다는 거는 교과서에서 너무 맞는 얘기지만은 옛날처럼 이렇게 정부가 모든 걸 주도하던 시기가 됐느냐? 요거는 조금 따져봐야 되는데 지금 사실 문제는 뭐냐면은 그 공공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공정책국이라고 하는 건데 그리고 공운이라고 부르는 공공기관 운영을 하는 위원회가 있는데 이게 기재부에 지금 남아요. 이게 뭐 엄청나게 센 거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 네. 그러니까 기재부가 지금 예산은 내줬지만은 그거 어차피 보면 우리가 다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산실례들 지네들끼리 하는 거 그거 내주고 금융이 들어왔어요. 금융이 들어왔던 얘기는 옛날에 뭐 금정국, 이재국 뭐 이런 시절에 이게 제일 공무원들이 가고 싶은 자리거든요. 그걸 받았고 여기다가 공공 부분까지도 여기 지켰거든요. 자, 왜 나누려고 했을까?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지만 그때 왜 홍남기 부총리하고 그때 정세균 총리였죠.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인가? 재난지원금, 손실보상. 기억이 저는 지금도 기억이 선연합니다. 그때 1차관이 지금 김용범 실장 아니에요? 맞아요. 그죠? 그때 그 옆자리에 앉았었다고 그 유명한 일화 있잖아요. 정세균 총리 옆자리에 앉았었다고. 근데 그 성품 좋기로 유명한 정세균 총리가 뭐 화를 뭐 엄청 냈다는 거 아니에요?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인가? 근데 제가 뭐 기재부 편드는 건 아니지만 저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기재부라는 조직이 제가 혹시 잘못 알고 있으면 교수님 알려주세요. 기재부라는 조직은 약간 프로야구로 보면 포수 같은 조직이어서 정부나 정치권은 늘 돈을 더 쓰고 싶죠. 국민들을 위해서 이런 걸 하고 싶다. 내가 집권했고 우리 국민들이 나를 선택해 줬기 때문에 이걸 하겠다 그러면 기재부라는 조직은 근데 그거 좋은데요. 그 돈 없어요. 돈 없어요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 그런 역할을 너무 우리가 뭐 부정적으로 볼 건 없을 것 같은데 그 안에서 의사결정이 어떻게 돼서 정부가 얼마나 서운했는지 뭐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다만 만약에 기재부가 그렇게 명분을 살렸다면 지난 정부에서 세출을 줄인다 그럼 잘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거기까지 명분이 맞는데 그러면 세금을 그렇게 깎아서 세수가 엄청나게 줄어들고 그래서 지난 정부 3년 동안 거의 제가 알기로 240조 적자 부채를 찍어냈는데 적자 국채를 1년에 한 80조씩 찍어냈는데 코로나 때 문재인 정부보다 더 찍어냈는데 그러면 그때는 왜 국간지기를 하는 기재부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러면 나라 국간이 멍듭니다는 말을 왜 안 했습니까? 안 했죠 그때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기재부가 명분을 잃어버린 게 아닌가. 근데 사실 기재부 이렇게 말해도 사실 우리가 말하는 건 기재부의 0.01%인 윗분들 이야기고 이런 부분에서 말이 안 되는 거지. 기재부가 정부의 이런 부분은 우리가 나라 살림을 아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정부와 심지어 대통령과도 약간 대립기미가 있는 건 저는 우리가 그만큼 성장하고 발달된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니까. 네. 과거에 권위주의 정부에서 이게 가능합니까?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촥 듣지. 저는 이제 뭐 기자님 뭐 말씀하신 거에 일부 동의하면서도 무슨 그 기재부가 견제 기능을 한다 이런 거에서는 저는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건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입법부와 뭐 행정부와 뭐 사법부 그 사이에서 이제 견제 기능을 할 때 견제 기능이 사는 거지. 그 선출된 대통령이 이제 책임지고 5년 동안 국정을 운영하는데 그 안에 이제 기재부 관료들이 앉아가지고 이건 되네 안 되네 이러고 앉아서 하고 있는 거는 저는 그건 민주주의의 원리에 오히려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얘기를 한번 이렇게 바꿔보죠. 자, 그 노무현 정부 때 예산 기능을 떼내서 기획예산처를 만들었다가 나중에 다시 돌아갔잖아요. 그러면
그 과정을 복귀를 하면 요번에 대한 평가의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을 텐데 그러면 기획 예산처를 떼어냈던 게 그때 혹시 그러면 실패작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명박 정부 때죠. 아니, 그러니까 그 기획 그러니까 예산 기능을 떼어낸 거는 이제 DJ 때 떼어낸 거예요. 노무현 때가 아닌가요? DJ 때 떼어놨습니다. DJ 때 그 떼어냈는데 왜냐면 이제 그 전에 우리가 IMF를 맞았는데 네. 그 대부처 체제로 지금 바꿔놨더니 재정경제원, 재정경제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부처 체제로 그 만들어놨더니 IMF 위기가 생겼는데 아무도 경고를 하지 않고 다 책임 회피하려고 다 숨었던 거거든요. 얘기를 안 하고. 그때 논란 엄청 컸었죠. 예, 그래서 뭐 쌍경식이라고 강경식 뭐 이런 약간 그때 차관이 강만수인데 강만수 오랜만에 들어보니 강만수가 그때도 차관이고 글로벌 금융위기 할 때는 장관이어가지고 그때 경제부총리였잖아요. 경제 위기를 2번 맞은 장관이 그러니까 강만수인데 여하튼 그런 패단이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분리한다고 해가지고 예산 기능을 떼어냈어요. 그래서 떼어냈어. 맨 처음에는 그런데 이제 MB 때 두 부처가 떨어져 있으니까 예산을 집행하고 하는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다시 합쳤을 거예요. 효율성 명분이었습니까? 그러면? 근데 그렇게 이제 해서 맨 처음에 DJ가 이제 위원회로 만들었어요. 기획에서 위원회로 만들었다가 이게 이제 그 노무현 정부로 오면서 그때 부처가 되는 겁니다. 예산 처가 됐죠. 예, 처가 되는 겁니다. 예. 격상에서 처가 되는 거고 그렇게 놔뒀더니 이제 다시 강만수가 들어오면서 대부처가 역시 필요하다 그러면서 또 대부처로 또 바꾼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17년 가까이 온 건데 지금 다시 또 최근에 와가지고는 작동 안 하고 있는 거니까 다시 떼는 게 전 맞다고 보고. 떼는 게 맞다? 네, 떼는 게 맞다고 보고. 왜냐면 이제 정답은 없어요. 이렇게 하다가 안 되면 또 떼고 다 안 되면 또 붙고. 일장일단이 있어요. 다만 이제 지금 나온 그림은 기재부가 너무 좋게 됐다 지금. 재정경제 왜냐면 사실 이름은 재정경제부로 바꾸는 건데 여기 재정기능이 지금 없어요. 네, 그렇죠. 없어요. 그래서 저는 경제금융부로 이름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여하튼 기재부가 지금 거기 뭐 진짜 표정 관리하는 정신은 없습니다. 표정 관리. 그러면 그들의 밥그릇이고 뭐고 이런 걸 떠나서 네. 국민의 입장에서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정책이 어떻게 펴지느냐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국민적 관점에서. 그러니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지만. 크게 달라질 게 국민들이 체감할 국민들이 지금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MB 때 이제 다시 합쳤는데 그 이후에 뭐 불편함을 느꼈거나 그 전에 뭐 편안함을 뭐 더 효율적인 국민들까지 저는 그게 갈까.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이제 그것을 견제하면 안 되죠. 그 정부니까 정부란 대통령을 말하는 거니까요. 삼권에서. 그러니까 그 교수님 말처럼 그 견제하는 게 아니고 제가 말한 수위는 기재부가 국간직이니까 의견 정도는 말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면 뭐 정세균 총리가 혹시 이 방송 들으시면 아유 당신이 그때 사정을 몰라서 그래요.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권력이 해체되고 있죠. 2022년인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보건사회연구원의 실장이 경향신문에 취약계층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라고 조목조목 비판한 그 실장님은 한 20년 넘게 복지만 전공한 박사님이신데 이거 했다고요. 근데 바로 그 다음 날 기재부에서 전화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쓴 사람 누구냐, 왜 썼느냐, 왜 장관님 이름이 들어갔느냐, 뭐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예산실에서 전화 와서 보건사회연구원 여기 예산 얼마냐, 그다음에 그 실장 그 사람 쓴 실 거기 예산안 전부 보고해라. 진짜?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그게 SBS가 그걸 보도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바뀌었을 거라고 3년 전인데 3년 전입니다. 네. 3년 전? 그러니까 저도 친합니다. 방송도 몇 번 같이 했고. 그러니까 최모 박사님인데 그 정부네 그러니까. 최모 박사인데. 그러니까 아시는구나. 네. 예. 그 뒤에 그 경향신문 정기적으로 쓰셨는데 그 뒤에 칼럼이 끊어졌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지금 권력 남아 있는 게. 누가 그러더라고 한 10여 년 전까지는 변호사 뭐 기자도 조금 있었고 정치인도 좀 있었고 검찰 건달 기재부 이렇게 남아 있었는데 지금 이제 다 그런 거 없어졌잖아요. 없어지고 이제 남은 거는 이제 검찰하고 기재부 정도 조금 남은 것 같은데 그것도 해체하는 과정이다. 뭐 이렇게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근데 금융기능이 기재부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거는 지금 만족하는 사람이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그래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 뭐 공무원들도 굉장히 불만족스럽고 그리고
많은 이제 학자들하고 뭐 이 뭐 시민단체 이런 데들도 이게 돌아가는 지금 개편이냐 지금 이제 그렇게 좀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뭐든지 뭐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일단 돌아가게는 좀 만들어놔야 된다. 돌아가게는 돌아가야지 또 이 금융 서비스를 받는 이제 이 국민들이 좀 피해가 없을 테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렇고 일단 금융위는 폭탄 맞았다. 우리 원자 폭탄 맞았다. 지금 그런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지난주도 제가 좀 말씀드렸는데 그 건대영 그 부위원장이 지금 뭐 엄청 달렸거든요. 아 그때 저기 뭐 예. 했다라는 그분이죠. 칭찬 2번 받아가지고 예, 맞아. 그 안에서 야 우리 금융위가 지금 존속하는 거 아니냐? 실제로 그 금융위가 공무원들이 일을 뭐 최근에 뭐 엄청 달렸습니다. 그래서 뭐 부동산 관련된 뭐 규제책도 뭐 엄청 내놓고 뭐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 그 추경할 때 그 부채 탕감하고 그런 거 하는데 은행 팔 비틀어 가지고 너 야 기금 내놔라 막 이런 것도 내놓고 그래서 막 공산당이냐 막 이런 얘기도 듣고 막 그랬는데 하여간 일을 엄청 달렸거든요. 네. 근데 지금 부처가 날라가는 거잖아요 지금요. 부처가 없어져가지고 그 정책 기능은 이제 기재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 기능은 이제 기재부로 내려가는 세종시로 내려가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아래 이제 감독 기능이 남는 거예요. 약간 그렇죠. 아래 짜잘한 게. 근데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법률하고 뭐 시행령하고 예규 뭐 내규 이런 것들이 원래 다 한 몸으로 돌아가야 되는 건데 지금 이게 쪼개지는 겁니다 이게. 그래요? 이게 쪼개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이제 서로 알력이 엄청나게 생길 거예요. 금융감독위원회하고 그 이제 그 기재부로 들어가는 이제 금융 파트, 뭐 금정국이 되겠죠. 금융정책국이 될 텐데 그게 엄청나게 싸움이 벌어질 겁니다. 사실은 이제 론스타 그 외환은행 외곽 사건도 그렇게 나눠진 사이에서 싸움하다가 벌어졌다는 거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됐고, 근데 그 아래에 있는 실무를 담당하는 원래 이제 민간 위탁기구인데 금융감독원도 지금 뭐 우리 뭐 그 뭐 700명 시위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은 뭐 거기도 뭐 불안감이 뭐 엄청나게 지금 팽배해 있고 거기는 이제 두 개로 쪼개지는 거예요. 하나는 감독을 담당하는 금융감독원이 있고 소비자 보호를 담당하는 이제 금소원으로 두 개로 쪼개진다. 이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 이슈는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이 된다.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이 되면은 지금 민간기구거든요. 민간 무자본 특수법인으로서 정부의 사무를 위탁받아서 하는 민간기구고 자율규제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기타 공공기관이 되면은 이제 인력하고 예산하고 조직하고 이걸 통제받습니다. 지금은 금감원 원장님이 뭐 연봉이 3억 넘어갑니다. 예, 3억 넘어가고 직원들도 뭐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권력도 있고 부장님 돈도 많이 정도 받는데. 받네요. 금통위원도 3억 넘는다고 저번에 했잖아요. 금통위원 3억 넘죠. 금통위원. 제한 없었습니까? 제가 금통위 제안이 오면 바로 갑니다. 대통령 옆자리도 앉으셨죠. 옆자리에 앉았지만은 여하튼 그리고 그러니까 금통위원 일단 차관급이고요. 예, 그러니까 금융감독원 자체가 지금 좋은 직장이고 민간이기 때문에 사실은 좋은 보수를 주고 좋은 여건을 줄 수가 있었는데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이 되면은 공훈위의 통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이제 그 처우가 굉장히 나빠질 수가 있다. 네. 이게 하나. 두 번째는 내가 혹시 금융소비자 보호원으로 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굉장히 지금 하는 일과 다른 일을 할 수가 있다. 뭐 그런 게 불만이 쌓여가지고 굉장히 지금 터져 나오고 있죠. 예, 그럼 뭐 시위하고 이런 그 배경 거기에 있는 거군요. 예, 그래서 요거를 빨리 조기에 정리하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특검하고 바꿔먹은 거 아니냐고 제가 어저께 빡쳐가지고.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또 부동산 전문 김원장 기자가 계시니까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2030년까지 135만 호를 공급한다고 했습니다. 네. 평가를 하신다면 어떻습니까? 실효적인 대책이라고 보십니까? 왜 웃으세요? 근데 이거 생각이 다르니까 제 생각이 맞고 정부 생각은 다르니까 내가 맞고 거긴 틀리다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이제 제 생각은 뭐 대충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 공부를 뭐 잘 못하는 친구들 한 서너 명이 있고 이 친구 공부를 잘해요. 근데 이제 학업 수준을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너무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친구들이. 그러니까 이제 될 만한 친구, 공부 잘하는 친구만 계속해서 정부가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래서 옛날 학교 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정부라면 공부 못하는 친구들을 좀 살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는 시장과 민간의 일, 기업의 일 아니냐는 거고 정부는 말은 좋지만 그게 되냐. 결국 이번에도 서울과 수도권이다. 사람들이 여기만 원하지 않느냐 하는 뭐 이런 정책이 나왔는데 그런 점에서 네, 그런 정책이 나왔고 그런 비유고 그래서 과거에 이 친구들 공부를 좀 잘하게 했으면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우리가 지난 20여 년 동안 은평 뉴타운이나 판교나 수원 광교 같은 멋진 정말 선진국에서도 보기 힘든 그런 작은 신도시들을 만들어냈는데 그런 그런 규모보다 더 큰 지역에 전주에 대구에 대전에 이런 도시들이 멜번, 브리스번, 시드니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캔버라 같은 행정구 도시도 만들어 놓고 그 호주 다 우리하고 소득 수준 비슷한 뭐 스페인, 이탈리아, 캐나다 이런데 어디 이렇게 한 군데 전부 모여서 강남 3구에 그 60만 가구인데 여기에만 하다가 자 진보 정부가 들어서서 주택 정책을 내놓습니다. 이번에도 서울에 잔뜩 짓겠습니다. 그 옛날에 그 학교에서 전교 몇 등하는 다 이렇게 방 만들어줘가지고 니네 여기서 공부해라. 네. 다 이랬었는데 그죠? 지금 딱 그러니까 부동산이 그거라는 건데. 그 일단 잘 되지도 않습니다. 네, 근데 기자님 지금 너무 이상적인 거 아니에요 혹시? 뭐 그렇게 본다면 제 생각이 틀린 거고요. 왜냐하면 일자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서울의 아파트를 그렇게 해서 뭐 해마다 2만 가구씩 3만 가구씩 더 늘리겠습니다. 이 말은 서울에 수요가 있으니까 불가피하다고 제가 100번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아파트는 지어야 합니다. 공급해야 합니다. 아파트는 소비재이기 때문에 자연 멸실이 됩니다. 그게 네. 서울에서 한 2만 가구 4만 가구 되니까 기본 2만 가구 4만 가구가 새로 입주를 한다고 해도 그게 똔똔이 되는 겁니다. 제가 짓지 말자는 건 아닌데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서울의 아파트를 순중으로 해서 2만 가구 3만 가구 더 늘린다는 건 지역에서 2만 가구 3만 가구의 아파트가 우리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공실이 생긴다는 것이고 그 말은 넓게 왕짝하면 그만큼 더하니까 인프라도 더해야 돼요. 인프라를 더하면 결국 사람 더 올라오고 사람 더 올라오면 기업은 더 서울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밖에 오히려 없고 인구를 더 빨아들인다. 그러면 병원, 문화시설, 교육시설 더 서울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데 그 첫 단추는 주택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은? 저 강남 안 살아봐서 그런데 강남 살면 좋아요? 저도 안 살아봐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사시는 분들은 뭐 살면 너무 좋다고 다들 그러시던데. 그러니까 정부가 할 거는 예. 그런 강남을 여기저기 많이 만들어야 되는 거죠. 민간이 할 거는 강남이 잘 팔려? 그럼 나 강남에서 장사할래. 이게 시장 경제고 정부가 할 거는 그래? 그럼 우리가 저 강남 같은 것을 여러 군데 만들어줘야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단 안 돼요. 여기 이제 뭐 여기저기 뭐 공공 임대 아파트도 뭐 500% 용적률 좋아지고 더 거기서 이제 분양과 임대를 더 늘리기로 하고 뭐 하다못해 정부가 갖고 있는 야구장 부지도 성대 야구장도 거기도 이제 아파트를 짓기로 하고 그다음에 인구가 줄어드니까 학교 부지도 법 바꿔가지고 교육부가 잘 안 내놓으려고 그러거든요. 법 바꿔가지고 이제 내놔 거기 아파트 지을 거야 이렇게 했는데 이거 사실 그 박근혜 정부 때 보금자리 주택이라고 해갖고 다 했었어요. 다 했는데 잘 안 돼요. 될 때 예를 들어 남는 땅이 있으면 이미 다 지었어요. 결국은 다시 제가 말한 그 문제 제기로 되는 거예요. 서울은 너무 예를 들어 목동에 그때 임대 아파트 지을 때 목동에 현수막이 박근혜 정부 때 어떻게 공공임대 행복한 50만 가구를 2,800여 개 임대주택가 바꾸겠습니까? 이렇게 현수막 붙어갖고 결국 못했어요. 이건 정부가 하려고 해도 잘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수도권에 공급한다. 수도권의 공급도 문재인 정부 때 200만 가구, 윤석열 정부 때 270만 가구 공급한다 했는데 왜 절반도 안 됐겠어요? 이게 공급하려고 해도 예를 들어 남양주 뭐 왕숙이다 그러면 지금 3기 신도시 택지도 안 팔려요. 왜 공급한다는데 택지도 안 팔리지? 건설사들이 지금 건축비로 이렇게 단가를 다 해보고 이게 장사가 되겠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분양가 상한제 이게 딱 봐서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수요가 그만큼 있는 데는 있지만 고향 창릉 이런 데는 있지만 없는 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없는데 정부가 지으면 뭐예요? 그럼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걸 잘 아니까 이 사업을 그러면 LH가 직접 지으면 땅값을 비싸게 안 받아도 되니까 분양가가 내려갈 거 아니냐. 그럼 남양주 왕숙 같은 경우도 요즘 뭐 한 32평 기준으로 한 6, 7억 정도 한다면
그게 5, 6억까지 떨어진다면 저는 이게 성공할 거라고 보지만 한번 보죠. 이 부분이 핵심이에요. 네. 뭐 물론 LH가 짓는다고 해서 그러면 LH 아파트가 되는 건 아니고 네. 뭐 민간 브랜드도 그럼요. 이제 민간 유명 건설사들 들어와서 짓기 때문에 LH가 사업의 주인만 되는 거예요. 시행사가 되고 그럼요. 네. 시공은 시공은 이제 레미안 건설. 자기가 와서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잘 짓는다고 가정하면 정말 분양가가 떨어질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이제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게 예컨대 뭐 시장가가 10억인데 분양을 8억에 한다. 그래서 예컨대 뭐 LH가 다 뭐 시행까지 해가지고 뭐 땅 팔지 말고 시행까지 해가지고 좀 싸게 시장가보다 싸게 공급을 한다. 그러면은 10억의 시장가인데 이게 이제 8억으로 내려올 거냐. 이제 이런 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보통은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8억 받은 사람이 로또를 받아가지고 그걸 10억에 팔고 나가죠. 보통은. 예, 그렇기 때문에 8억에 준다는 게 일종의 로또를 시민들에게 나눠주는 이제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정부가 그래서 어제 이런 로또가 안 생기게 하겠다. 가장 로또가 이명박 정부 때 생긴 보금자리 주택입니다. 아 그렇죠. 네, 예, 그걸 예. 이제 서울 주변에 그 강남구 안에 이제 서초구 안에 그린벨트를 풀어서 거의 반값 아파트를 했기 때문에 네네. 아주 시장주의자 MB가 했는데 그것 때문에 일반 건설사 아파트가 안 팔려버리는 사람들이 전부 그 로또만 기다리다가 당첨된 분들은 그래서 10년인가 8년인가 전매 제한을 걸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집값이 떨어지니까 전매 제한 기간을 줄였거든요. 그리고 당첨된 사람들은 이제 상당수가 2배 값 받고 팔았으니까 공공의 혜택을 아주 일부가 아주 운 좋다는 이유로 당첨이 돼서 몇 억씩 남기고 가는 그러니까 교수님 지적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도 근데 정부가 어제 이런 거 없게 하겠다고 했으니까 어떤 대책이 나올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뭐 대책이 없죠. 뭐 공무원이라고 해서 뭐 어떤 대책이 뭐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 예, 여러 가지 이제 제약을 거는 건데 아까 이제 중간에 말씀해 주셨지만은 부동산 경기라는 게 경기를 타기 때문에 경기 나빠질 때는 다 풀어주는 거거든요. 사실 다 풀어주고 예를 들어서 목동 아파트 제가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제 퇴직하셨을 때 퇴직금이 좀 있어가지고 그때 IMF 때 해가지고 제가 목동 아파트를 뭐 사라고 했거든요. 오 아버님한테. 네, 그 어디 사셨어요? 안 사셨지. 어디 가셨어 그래서? 아니 그거 무슨 저금하는 게 좋다 그래가지고 그게 그냥 그대로 그냥 남아 있었는데 그때 샀으면은 뭐 우리 집도 제가- 부자가 될 수가 있었는데 제가- 근데 그때 IMF 때 뭐가 있었냐면은 우리 집도 부자가 될 수 있어. 예, 우리 국민의 정서를 대변하시는 예. 다 있어요. 다. 예. 아니, 그러니까 돌아보면. 그때 뭐가 있었냐면은 양도 차익을 없어졌어요 그때 안 팔리니까 그때 기억난다. 산 예. 아파트들은 예. 그래서 그런 제약들이 지금은 있는 것 같지만 시간 지나면은 또 없어지고 이러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뭐 시장 친화적으로 할 건지 아니면 이거를 쭉 그렇게 사업을 갈 수 있다고 하면은 이제 그런 사업 방식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왜냐면 정부가 임대주택이나 이런 것들 재고를 좀 많이 갖고 있으면은 주택 가격을 좀 뭐 조정할 수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좀 예컨대 뭐 LH가 임대주택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들고 있겠다 그러면은 저는 그거는 좋은 정책으로 봐요. 근데 이게 아니고 이제 분양을 해서 팔아버리는 식으로 하면은 뭐 이 정책의 부작용도 만만치가 않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죠. 목동 얘기했으니까 여담을 한번 제 아는 지인의 아버님께서 지금 오목교역 근처에서 예. 면마지기 논농사를 지시다가 아, 연로하셔갖고 더 이상 농사를 못 짓겠다고 땅을 내놨는데 몇 년간 안 팔리다가 어느 순간에 한 작자한테는 다 사겠다고 하더래요. 너무 고마워서 네. 엄청 깎아줬대요. 네. 그리고 한 달 뒤인가 목동 신시가지 개발 계획이 발표되더랍니다. 자가주택 보유율이 선진국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 네. 그러니까 60% 70% 가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선진국도 국민의 40% 싱가포르 빼고요. 싱가포르는 도시국가니까 어떤 선진국도 국민의 10명 중 4명은 자기 집에 살지 못합니다. 그러면 정부가 살펴야 할 건 분양주택입니까? 자기 집이 없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번에 나온 공급정책도 보면 문재인 정부 때도 마찬가지고 진보 정부인데 임대 공급이 별로 없습니다. 너무 시장주의에 휘말려가지고 공급 부족하면 집값 올라요. 이 이데올로기에 너무 많이 말려 들어가가지고 LH가 직접 한다라고 했을 때 바로 따라붙었던 게 지금 LH 부채가 얼마인데 이 얘기 나왔는데 네, 그래서 170조. 임대로 가버리면은 부채가 더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딱 LH가 직접 나선다고 하는 순간에 분양이지 임대는 적을 거다라고 다 예상이 됐던 부분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지금 시장주의자나 보수 언론에서는 정부가 건들지 마라. 건들면 집값이 더 올라간다라는 논지를 펴는데 네. 그럼 어느 선진국에서 예를 들어 맨하탄 집값이 올라간다. 시드니의 어느 지역이 뭐 영국의 캐너리 워프의 집이 올라가니까 런던의 그 집값이 올라가니까 뭐 LA의 팰리세이드 집값이 올라가니까 정부가 나서서 이거 정부는 집이 없거나 주거가 불안하고 우리 헌법도 그렇게 규정하고 있고 그걸 해야 하는 게 원칙 아니에요. 바로 그래서 어떤 네. 전문가가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부는 주택 매매 시장에 그냥 놔둬라. 손대지 말고 니네 알아서 하라. 뭐 하고 놔둘 수는 없지만 정부는 사회주택에 집중해라. 응?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큰 틀에서는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이렇게 말하면 국토부 장관은 야, 그럼 공급 안 하고 방법이 있느냐라고 물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급을 해야죠.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큰 방향을 제시해야 합니다. 정부란 특히 초기에는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공급을 하지만 앞으로 대한민국의 주택 정책은 이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노무현은 그런 걸 했습니다. 노무현은 앞으로 보유세를 조금씩 올려서 실효세율을 10년 후에 1%에 맞추겠습니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서울에 너무 집중되니까 대전으로 세종으로 넘어갑시다. 세 군데를 지정해서 그중에 한 군데가 합의가 되면 수도를 옮깁시다라는 뭔가 우리 민족이나 우리 국가가 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정부는 서울이 부족하군요. 아파트 더 짓겠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갑자기 뜬금없는 질문 하나 드리면 노무현 대통령의 당시 구상들의 행정수도가 완전히 그때 이전이 됐다면 네. 서울의 땅값은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지금만큼 그건 알 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 저는 정말 국토 균형 발전에 큰 도움이 됐을 거라고 보고 이제 10개 각 자치단체 어디는 주고 안 줄 수가 없어서 10개 혁신 도시를 만들었는데 네. 지금 보니까 인구가 너무너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빨리 줄어들다 보니까 10개 혁신 도시조차도 제대로 잘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그때 좀 큰 뚝심으로 한 서너 군데만 해서 발전시켰으면 어땠을까? 전 다만 이제 이런 효과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문재인 정부를 되돌아보면은 이제 수요를 죽인다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한 건데 사람들이 이게 수요가 줄어들고 공급이 좀 제한이 되니까 이거는 뭐 3, 4년 있으면 뭐 반드시 오르겠네. 이 정도 예측은 다들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135만 호가 이제 얼마큼 공급이 될지 이게 착공 기준이라고 지금도 나와 있어가지고 사실은 입주 기준이 아니 착공 기준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큼 진짜로 실현될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약간 우리 국민들 마음속에 조금 달아올랐거든요. 사실은 지금 이 기회 놓치면 혹시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지금 당장은 대출 규제로 6억 원 대출 규제로 지금 거래를 막아놨기 때문에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사람들 마음이 조금씩 이렇게 불타오르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공급 대책을 좀 내놓으면은 그러면은 그게 약간 잦아드는 효과는 있어서 심리적인 효과는 좀 있을 거다. 저는 뭐 지금 우리가 맨날 서울과 강남의 집값만 보도가 나와서 그렇지 제가 볼 때 이번 정책이 나왔을 때 대전이나 대구나 뭐 전주나 부산이나 광주 시민들은 좀 작게 정말 식어 있거든요. 남 얘기죠. 없나 여기서 끝인가 이러셨을 것 같은데. 아니면 그거 팔고 서울에 사죠. 자, 조금 전에 속보가 들어왔네요.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이 3대 특검법 합의 파기를 통보를 해왔다라고 밝혔다라는 이런 좀 속보가 들어와 있네요. 사실관계 좀 확인이 필요한 것 같고 마무리 좀 해야 되는데 그냥 보내드리기는 뭐하고 조지아주 체포 구금 사태에 대한 경제적 참견 시점에서의 한 말씀씩만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누가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조지아주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배경이 거기인데 조지아주에서 한국인들이 갑자기 바람과 함께 사라졌다고 기사가 참 자, 핵심 한 줄만 한다면 2023년에 우리는 미국의 가장 첨단 일자리를 많이 제공했습니다. 엄청나게 투자했거든요. 그때 기업들은 지금 이 필요한 H비자를 TO를 더 늘려달라고 정부에 말을 했고 정부가 그때 조금이라도 늘려놨으면 그러니까 아쉽습니다. 네. 교수님은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윤석열 정부 때 투자 계획들이 이제 들어간 건데 그때 요구해가지고 우리 일종 파견이죠. 일종 파견 하청 우리 협력관계에 있는 직원들이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비자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에스타로 들어가서 이제 일을 했던 건데 그때 좀 같이 협상을 해가지고 조금 더 받아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할 거는 우리가 또 투자가 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레버리지로 해가지고 좀 우리 자국민의 안전을 좀 보호하고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우리 투자한 것도 좀
보호받을 수 있게 그런 장치를 그러니까요. 같이 좀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죠. 이렇게 네. 여기 지금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이제 면화 목화 하던 정말 경제가 낙후된 곳에 우리가 메타플랜트가 10조 원 들어가는 공장을 세우고 하다못해 우리 요즘 카페를 차려도 커피 머신 회사에서 와서 설비해주면 며칠을 봐줍니다. 그런데 어마어마한 스마트 팩토리를 건설했고 거기에 설비가 들어오고 있는데 비자가 안 나오잖아요. 이분들은 거기 현대차나 뭐 저 LG 엔솔 직원이 아니니까. 그러니까요. 이분들이 와서 그것 좀 뭐 봐주고 있는데 그걸 잡아가다니 나쁩니다. 이게 미국에서도 굉장히 큰 뉴스입니다. 지금 이게 미국에서도 뭐 여러 가지 뉴스를 돌리다 보면은 첫 번째 뭐 미국 뉴스 나오고 두 번째 이거 나옵니다. 또 두 번째 세 번째 그래서 굉장히 큰 뉴스입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